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빅데이터가 뽑은 이번 주 이슈인데요. 일단은 1위 주제는 경제 분야인데 네. 키워드는 경고입니다. 경고요? 네, 한국의 저출산에 대한 국내외에서 네. 일단 경고가 나오는 것인데요. 예. 한국 인구 감소에 대한 경고가 어느 수준이냐?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의 현 상황을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 상황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도 좀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또 한국은행이 이 초저출산의 기저에는 뭐 높은 집값, 불안정한 일자리 대에 대한 불안이 깔려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뭐 집값이 2015년 수준까지 떨어지면 합계 출산율이 0.002명 늘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내다봤는데 네. 지금 뭐 여성 한 명당 평생 합계 출산율이 0.7명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2050년부터 역성장하고 2070년쯤에는 총 인구가 4천만 명을 밑돌 것이다라고 한국은행이 분석이 나왔고요. 또 이제 어떤 것이 나왔냐? 이대로 가면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이 20대 후반이 되는 2050년에 한국 경제가 성장을 멈추거나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갈 확률이 70%나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거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이나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한국은행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쟁이 지나치고 높은 집값이나 뭐 빠듯한 양육 환경,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육아를 기피한다라고 하면서 적어도 환경들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돼야 그래야 뭐 여성 1명의 합계 출산율이 1.6명 수준을 뭐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젊은 분들 이제 지금 가임기 여성이거나 아니면은 20, 30대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봤어요. 근데 그 미혼자의 47.2%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주거비와 관련된 정보를 먼저 연상시킨 그룹의 결혼 의향은 또 4%포인트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적 불안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뭐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결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 혹은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지금 씁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쯤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네. 또 경제 분야에 살펴봐야 할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고요? 네. 똑같은 경고라는 키워드인데 이번에 우리나라 경고가 아니라 중국 이야기입니다. 예. 중국의 신용불량자가 854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가 됐다고 합니다. 예. 중국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데요.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 불이행이 사상 최고치인 것이고요. 중국 성인 854만 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중국 금융권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예. 중국 노동자 전체의 1% 정도에 해당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570만 명 정도였는데 그때 비해서 훨씬 많아졌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이슈가 뭐가 있냐면 금융권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도 다 막히게 되고 비행기 구매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다 차단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또 중국이 개인 파산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서 예. 채무 불이행자가 개인회생을 받을 방도가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개인의 채무 불이행 급증이 결국 소비 여력, 그러니까 중국 전체 소비 여력을 둔화시켜서 중국의 경기 침체를 장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 참 걱정이네요. 네. 자, 2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2위 주제는 문화 분야고요. 아마 벌써 작년 이맘때도 이 키워드 한번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네. MMA라고 하는 멜론 뮤직 어워드의 이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네. 벌써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상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번에 우리나라 인천 영종도에 K-팝 전문 아레나인 인스파이어 아레나라는 곳이 생겼는데 이게 처음으로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한 12,000명 정도의 관객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콘서트 전문 공연장이다 보니까 네. 뭐 사운드나 객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나라 K-팝 스타들의 많은 이제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시상 부분에서는 뉴진스가 5관왕을 차지했고 NCT 드림이 4관왕 또 올해 신인으로는 제로베이스원과 라이즈가 공동 수상했고요. 올해 앨범은 아이브가 이제 올해 4월에 발표했던 정규 앨범 아이브를 통해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K-팝과 관련돼서 또 다른 키워드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K-팝에서
K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팝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근데 정말로 요즘에 우리나라 K-팝을 들어보면 네. K가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이유냐? 네. 첫 번째 일단 가사가 한국어 가사가 계속 줄어듭니다. 영어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예 이제 한국어가 없는 영어곡이 발표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르세라핌이라고 하는 팀이 지금 이 음악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노래 같은 경우에도 100%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차트에서도 좀 1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이 K가 없어지는 팝이 아니냐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인이 없는 K-팝 아이돌 그룹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래를 부르는 게 K-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K-팝의 시스템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뭐 연습생부터 키우는 이런 게 이제 해외에는 없는데 네. 우리나라에 있는 레이블들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미국에 나가거나 해외에 나가서 이제 예. 그런 팀들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영국이나 미국에 이런 팀들을 계속하고 컨텐츠를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K-팝 분야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글로벌 현지화라는 게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K-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메시지, 그러니까 가사를 통해서의 또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네. 이런 거에서 이게 제대로 된 가사가 이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곡에 대한 권리도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외국의 작사가나 아니면 외국의 스타일을 맞추다 보니까 외국 작곡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요즘에 지분 비율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했고 또 이제 이게 이제 좀 글로벌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에 빌보드 뮤직 어워드 이런 데에서 BTS가 이제 1등을 하고 막 그런 부분을 봤었잖아요. 예. 근데 실은 이제 보시게 되면 라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라틴은 라틴 팝이라고 아예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도 원래 예전에는 그냥 우리나라의 음악들이 빌보드 전체 순위에 갔었는데 예. 이번에는 K-팝 부분이라는 게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K-팝 부분이 새로 생기니까 거기에서 상을 주지 전체 상은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의 장르가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은 주류에서 배제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K-팝이 세계화가 되긴 하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성장통에서의 좀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막 뒤섞이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네네네. 이게 뒤섞이면서 뭔가 새로운 형태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또 생기기도 하고 네. 이렇게 가버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시스템만 가지고 갈 거면 그냥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는 환경 분야고요. 재난 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30일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점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죠. 예. 그래서 그 지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진파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의 규모가 4.3으로 추정이 되고 전국에 긴급 재난 문자가 갔어요. 왜냐하면 내륙 지진의 경우에는 규모가 4.0 이상이면 발생지가 어디든 전국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새벽 시간 오전 4시 55분이다 보니까 SNS에서는 전 국민 강제 기상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킨 것이다라는 부분과 네. 아니 거기에서 일어난 게 우리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의견들이 좀 SNS에서 많이 나왔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규칙이나 원칙을 제대로 지켰다라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한 가지 이슈가 됐던 게 예. 재난 문자가 이제 나오니까 이게 모든 전화기가 울리잖아요. 예. 그랬더니 하나의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군대에서 휴대폰을 뺏겼다라고 하는 군 장병의 사연이 전해진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그 군에서 요즘에는 휴대폰을 주고 이걸 보게 되는데 같은 생각, 그러니까 어떤 몇 명이 이른바 투폰, 그러니까는 자기가 원래 사회에서 쓰던 이 전화기를 가져가서 몰래 숨겨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게 반납을 갑자기 안 하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재난 문자가 울리니까 예. 몇 명이 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명 때문에 아예 모든 생활관 전체 인원이 2주 동안 휴대전화 사용 금지됐다.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군 생활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장병들에게 이 휴대전화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이야기가 나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휴대전화 다 쓰게 하고 기상이나 이런 것도 삐삐삐삐 울려가면서 기상시키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어쨌든 일어나는 이번 재난 경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난이 진짜 재난이면 아무리 소리가 시끄러워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요. 사람들이 빨리 피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SNS에서는 오히려 이 기상청의 대응이 박수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진 발생 2초 만에 관측에 성공했고 8초 만에 1차 분석을 끝내서 재난물자를 발송했는데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10초 내에 이런 것을 발송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대로 잘했다 뭐 이런 평가들도 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4위지로 가볼까요? 4위 주제는 산업 분야고요. 키워드는 대란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2년 전에 요소수 대란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지금 요소수 생산, 그러니까 요소의 생산이 일부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당국이 한국의 수출을 막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운전자분들, 특히나 이제 경유차 운전자분들이 구매를 갑자기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분명히 그때도 이슈가 있었는데 왜 또 이렇게 중국에 의존하냐. 요소수 대란 이후에 수입선이 다변화돼서 원래 중국에 대한 요소 의존도가 67%까지 떨어졌대요. 근데 다시 지금 90%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보다 중국이 싸고 가까워서 이게 괜찮았다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했었는데 지금 아까 말한 중국이 이슈가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에는 불안감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지난번과 다르다. 왜냐하면은 이미 3개월치를 확보해놨고 예전과 다르게 원하면 언제든지 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고 강조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소비자들 특히나 그때의 어떤 대란을 겪었었던 어떤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좀 SNS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급도 중요하지만 수급이 자연스럽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수급은 불안정하지 않다고 정부가 얘기를 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도 문자 보내시는데 2배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걸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유통만 된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이 소비자들 특히나 이런 운전자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5위 주로 가볼까요? 네, 5위 주제는 생활 분야고요. 키워드가 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추위라는 키워드입니다.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보통 추워지면 두꺼운 양말, 뭐 부츠, 장갑 이런 거 많이 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손발에 이제 땀이 나도록 장기간 착용하고 만약에 통풍을 안 지켜주면 오히려 무좀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 좀 환기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어그부츠라고 그러죠. 이제 상당히 두꺼운 부츠들 신으실 때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데. 따뜻하지만 무좀에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건 좀 그래요. 왜냐하면 땀이 차고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추워지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빨간색 자선 냄비잖아요. 기부하는 것들. 올해도 지금 구수해군의 거리 모금이 시작됐는데 기부행렬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면 결국 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기부난 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몰라서 이거를 기부를 잘 못하겠다라는 의견들이 SNS나 인터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이제 법정 모금 기금이다. 본인들은 보건복지부 감사나 국정방사를 감낸 나눔 플랫폼으로서 기부금의 94%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내가 낸 모금액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더 명확한 피드백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랑의 열매나 이런 데서 소액 기부한 것까지 어떻게 사용처를 다 알려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기술적 문제나 아니면 신뢰,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나저나 전 그 생각 별로 안 했는데요. 겨울 되면은 저 부츠 신고 싶은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발 시렵은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무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안 걸려보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네요. 근데 좀 무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이스타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선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